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비밀 백자주문의 저자 조육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백자주문 한자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전 방송에서 한자의 비밀, 한글의 비밀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주제들은 원론적인 의미가 많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이렇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의 한자들을 들어서 그 한자들 속에 한자의 원론 부분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드리면서 한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어렵다고 느끼는 선입견을 벗겨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저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한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자 학습에는 왕도가 있다. 왕도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고대에는 이제 제왕학이라고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에 반드시 포함되는 그 주제가 이 한자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로서는 필수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 한자에는 사실 그 제왕들이 이렇게 그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에는 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왕도라고 하면 한자는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왕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자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왕도를 찾아서 한번 한자 속으로 기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의 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자의 성격을 설명하는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대전제는 수많은 한자들을 그 하나로 이렇게 감싸는, 말하자면 개개의 한자들에게 빠짐없이 적용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 대전제가 뭐냐면 여기에 표시된 대로 전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 그러니까 한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든, 어떤 소리가 거기에 담기든, 그 모든 것들은 저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쪽으로 선택된다. 요게 이제 그 한자를 우리가 배울 때에 일괄해서 이해해야 되는 대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는 도구로서의 의미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한자의 대전제, 전달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그런 그 용도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한자들은 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 표현된 대로 보편적이다, 상식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뢰의 그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크게 어렵다고 느낄 일이 아니죠. 의뢰의 그러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편적이다, 상식적이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름을 말할 때 이름 명자가 있습니다. 이름 명자를 설명할 때 한자를 가르치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밤이 되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다녀서 이름 명자다. 이렇게 이름 명자를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은, 어두운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상식적이지, 누구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다닌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풀이는 바로 이 보편적이다,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저 기준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 풀이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대전제에 대한 그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쪽에 전달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쪽으로 소재들이 선택이 됐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풀이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름명자 풀이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찾아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쉽게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는 전부 상대를 배려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높이.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와 뭔가 소통을 한다면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우리 생각을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문자가 똑같아요. 이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나눠야 될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한자 속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대상들에게도 내가 뭔가 내 의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기발한 생각으로 한자를 여러분들이 풀이하려고 해서는 실패입니다. 극히 상식적이고 또 우리가 특히 일상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자에서는 가득 담겨 있다.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자가 만들어진다. 거기에 맞는 눈높이로 만들어진다. 마찬가지죠. 계층이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통용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요. 문자에다 그들과 통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방법으로 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발한 걸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는 우리의 일상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3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요소라고 하는 것도 문자를 우리가 일괄해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가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자의 근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길이 있다.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한자의 모양과 소리와 의미, 이것을 한자의 3요소라고 하는데, 모양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는 그 글자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배우는 거 매우 좋은 한자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배우는 것은 드러나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자를 배우는 방법 중에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한자는 그 속에 함정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인데, 한 5,000년에 걸쳐서 한자가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자의 모양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지금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을 갖기까지 모양이 서너 번 바뀌는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원래의 한자보다 지금의 한자가 더 어렵게 발전하는 그런 악순환을 해왔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자의 모양을 지금 모양만 보고 지레 짐작했다가는 낭패를 겪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양은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자를 가르치는 분들이 매우 많죠. 저도 이제 그분들의 이 방송과 이제 교재들을 이제 종종 보곤 하는데, 그분들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한자의 모양만 가지고 그 한자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풀이는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한자 3개를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귀할 귀자입니다. 이 귀할 귀자는 사실 이 글자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귀하다고 하는 건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옛 글자를 보면 이 위에 있는 가운데 중자, 이렇게 밑에 있는 흑도자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3개가 합쳐져서 사람의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이 변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두 손으로 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살려야 귀한 것이 뭐다, 그걸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절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절사자는 흑토 밑에 마디촌자를 써서 절사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원래 모습은 위에 있는 것이 흑토자가 아니라 발지 또는 그칠지 자예요. 따라서 저것을 지금 흑토라는 모양을 가지고 저 글자를 뭐 어떻게 풀었든 그 절사자의 풀이는 맞을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자. 이 모양은 더 많이 변했어요. 더 많이 변해서 지금에 있는 모양이 뭘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원래는 발지자 플러스 배주자. 발 밑에 배주자를 써서 앞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모양으로 한자를 배우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여러 번 변했다는 것 때문에 모양으로 한자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글자가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한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소리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소리로 한자를 배우는 방법은 학습법으로 치자면 상당히 고급에 속하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식으로 한자를 본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백자초문의 방법으로 이 음을 위주로 한 한자 학습법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의미를 가지고 한자를 배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의미를 가지고 한자를 배우는 방법은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맨 마지막. 저건 정말로 한자의 고수가 되면 저 의미를 가지고 이게 하늘이다. 그러면은 하늘을 천으로도 나타내고 하늘을 궁으로도 나타내고 하늘 민으로도 나타내고 호로도 나타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을 왜 그렇게 나타내는지를 다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한자를 배우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경지에 올랐을 때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면은 한자를 배우는 방법은 역시 모양을 가지고 배우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단 그 모양이 한자의 모양이 원래 그 모양인지 이것을 하는 과정이 하나 남겨 있다. 그런 것만 염두에 두신다면 한자 학습은 모양으로 배우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3요소는 또 우리에게 이걸 말을 해줘요. 한자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뜻, 그것을 알아채려면 세 개의 요소를 다 결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도 알고 소리도 알고 그 글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까지를 알아야 완전하게 한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자의 3요소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자를 쉽게 배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점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자 학습과 관련해서는 옛날 한자 학습과 지금의 한자 학습에 뭔가 배워야 될 이유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전통 사회에서 한자 학습은 그야말로 입신양면의 이게 도구였습니다. 그 내가 세상에 출세를 하려면은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해야 돼요. 천자문으로 한자를 배워서 사서삼경을 익힌 다음에 과거에 응시를 해서 내가 벼슬길에 나가고. 자, 이런 이제 전통사회에서 그 선비들의 일생을 보면 한자는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적인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바뀐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한자를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이제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한자를 왜 배워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문을 해봐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한자를 배워야 될 그런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동양사회에서 뭔가 그 지식인으로 행세하려면 한자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급수 한자를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의 한 70% 정도가 한자어로 돼 있다고 해요. 이거 한자를 알면
우리말을 아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또 더군다나 초등학교 5, 6학년생의 학습 용어의 한 33%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한자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사회가 변했지만 그래도 이런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한자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월등하게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를 만든 사람과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지혜의 정도를 따진다면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높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과 자동차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지혜가 높을까요? 똑같은 이유로 문자를 만든 사람과 오늘날 우리처럼 문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지혜가 더 높을까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문자를 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사람보다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지혜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실감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개 사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는 건 어지린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것을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의 그 많은 가르침, 예를 들어서 논어라고 한다면 논어라는 책 한 권을 다 배워서 거기서 얻어내는 것이 한자로 표현하면 어지린자 하나다. 그러니까 논어와 어지린자 하나, 한자 개수 하나로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글자 하나로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사서 삼경 중에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경은 원래는 3,300권이었다고 해요. 그 3,300권을 공자님께서 300권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그 300권으로 줄인 시경을 공자님께서 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시 300이라도, 이 말은 시경의 권수가 300편이다 하더라도 이러니 폐지하면,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왈사무사다. 자, 앞에 논어와 어지린자를 비교해 드렸듯이 시경의 3,300편을 줄여서 말하면은 한자 3개, 사무사라고 하는 한자 3개에 이렇게 비견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단순히 말한다면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서 보듯이 한자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이, 만든 분들과 떨어진 세월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자의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서 보듯이 한자는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그런 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는 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혜를 만나려면 또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자를 모양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모양을 익히려고 하는데 이제 좀 급급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면, 이 우리 백자초문 한자 학습법, 지혜를 만나는 한자 학습법에서는 모양을 먼저 익히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자를 보시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자꾸 이제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천자다. 그러면은 저 모양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 생각 따라서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왜 천이라고 할까? 자, 하늘 천자가 글자가 있다면 천이라고 하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익히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천자에는 반드시 하늘천이라는 풀이가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것을 보시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 스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왜 천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땅지자가 있거든 땅을 왜 지라고 할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거든 사람을 왜 인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냥 따라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왜 하늘을 천이라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한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 누구라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이 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를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던진다면 그게 씨가 되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듯 던지는 말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쌓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둘, 또 10개, 100개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게 쌓인 것이 많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 수 없었던 이런 의문의, 자문의 답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자와 관련된 생각을 하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뇌리를 스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느낄 감동,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느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순서대로 이런 방법을 뭔가 실행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자를 배우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해도 감동이 없다면 그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공부를 찾아서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한자를 왜 이런 음가를 갖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이제 한자를 보시게 되고 그게 쌓여가면 음가가 말해주는 이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편해집니다. 사랑을 왜 애라고 했는지, 미음을 왜 증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언어 문자 공부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안고 있는 결함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뭐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애증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미워한다는 것이 뭔지, 이것들은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의하기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참진, 거짓의. 진실은 뭐고 거짓은 무언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들을 만들어 쓴 사람들은 이 모양과 이런 그 뜻과 이런 소리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 놨어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거짓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서도 저런 말들에 이게 개괄적인 의미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느낌만으로 선악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쓰는데 당연히 저 사람도 모르고 썼을 것이고 모르고 쓰는 말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대소. 무엇을 크다고 하고 무엇을 작다고 하는지 개념의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이 백자초문 한자 학습은 우리 사회의 이런 개념의 기준을 정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한자에 왕도가 있는데 왕도는 백자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백자초문의 한자 학습이 어느 정도 일반 한자와 다른지는 이 표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68,000자로 되어 있고요. 그 68,000자는 214개 부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자들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방법은 그냥 외우기입니다. 외우기. 몇 번씩 써보고 무조건 외워라. 저는 이것을 이제 천자문식 한자 학습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자초문 한자 학습은 배워야 될 한자가 100자 정도예요. 이 100자 정도만 익히면 한자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지금 천자문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자의 원리를 터득하고 한자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만나서 오늘 내 삶을 풍부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 번영에 대한 씨가 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자, 100자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100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자는 그 글자를 외워버리면, 특히 기초적인 한자일수록 그걸 외워버리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징성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100자는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한자의 기초 중에 기초 14자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상형은 한 86자 정도다. 저기만 뭔가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한자 학습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의 기초 14자, 이전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한자 전체를 감싸고 있는 논리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냥 개개의 기호들일 뿐이죠. 그런데 저 기호들의 의미는 저 점이 하늘이고 하늘과 땅이고 좌행과 우행이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만물,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이 그 모든 한자의 밑에 깔려있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지금까지 별개로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 기호들 사이에 제가 더하기 표를 이렇게 뒀습니다. 이 더하기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에서 서 있는 것, 누운 것으로 나뉘어졌던 이 표가 다시 원위치하는, 순환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호로만 돼 있던 것 사이에 여기서 이제 뭔가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는 별개의 하늘, 땅,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이지만 저것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기만 하면, 이 셋이 합쳐지면 다시 원위치하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순환하는 우주의 이치에 이 글자들이 이제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단순히 기호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호와 기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관계에 있다. 그 움직이는 관계라는 건 여기서 더하기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환원하는, 돌아가는 이런 표시로 이 14자 기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순환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14자에서 순환한다고 했던 그 순환의 방식을 이런 기호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의 모양 그대로 이 순환한다고 하는 전체를 나타낼 때 우리 한글에서 이응과 리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이응과 리을로 시작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순환하는 이 서클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과정이구나. 순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하는 과정을 둘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어요. 둘로 구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서는
좌측으로 빛을 별, 우측으로 파인불. 이 한자에서는 이 두 개의 기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걸 나타내고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도 똑같이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기읍과 니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은 디귿. 이게 이전에 우리가 다 이전 방송에서 한자의 원리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표로 제가 다시 한번 그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이 순환하는 이 서클을 아까는 하늘과 땅의 둘의 관계로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순환을 셋의 관계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 지, 인. 그리고 천지인을 나타내는 기호들을 한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호를 이 한자에서는 이게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로울 사자인데 저 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 이 구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만물로 가는 이 구간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글자 밑에 그걸 하나를 더해요. 그래서 저게 사사로울 사자라고 하면 이것은 작을요. 또 내려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을요. 여기다가 힘력자를 합치면 우리 유치원 할 때 어릴 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물에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이 구간을 나타낼 때에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실사자가 있습니다. 실사자는 세 개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 내려오고 또 내려오다, 내려오고 내려와서 셋으로 나뉘어지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든 한글이든 여러분들이 글자의 모양을 지금 이 순환하는 이 서클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시면 한자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한자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밑그림을 늘 염두에 두시면 이런 한자의 기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자를 한번 볼까요? 흰백자가 있습니다. 흰백자 위에 요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을 별자입니다. 그래서 흰백자는 여기서 이만한 구간을 뜻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구간은 내려와서 또 나뉘어졌다. 그래서 적을 소자. 여기가 이제 그 작을 소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요거 하나를 더해서 적을 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으로 표시해서 털삼자, 기운기자, 오드이자 이런 한자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한자를 만드는 분들이 그 밑자락에 이런 순환의 원리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한자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저런 밑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한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또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런 이 밑그림 한자를 만든 분들이 한자를 만들어서 가졌던 그 밑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한자를 그냥 모양을 보는데 그치고 말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되는 듯 하지만 한자의 밑그림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 상형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의 문자를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론들을 한번 연관되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일자입니다. 날일, 해일 하는 일자. 이 글자는 원래 그냥 해를 가지고 만들어요. 해를 가지고 만드는데 저 해를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죠? 해는 둥근 모양일 뿐인데 이 일자에서는 가운데 점을 찍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분들은 하늘에 있는 해를 해만으로 나타내지 않고 저 해라고 하는 것은 점, 우리 한자의 첫 번째
그 기초 14자의 첫 번째 등장하는 점, 그 점 속에 있는 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냥 한자를 모르는 분들은 저걸 가지고 뭐 태양의 흑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모양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저 점이 좌우로 늘어났죠. 좌우로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의 날일, 해일 이런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모양만이 아니라 저 날일, 해일이라는 풀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를 왜 일이라고 했지? 날을 왜 일이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해를 왜 일이라고 하지? 거기서 머물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일과 관계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일찍, 일어나다, 또 일하다 이런 것들이 일과 관계된 우리가 뭐 늘상 접하는 용어들이잖아요. 자, 이 용어들이 우리와 관련된 용어들이 하늘에 관련된 것과 관계가 있다면 이런 말들의 기원은 언제나 하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날을 일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때 그때 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찍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일찍. 지금은 우리가 일찍 해서 쌍지읒을 쓰지만 원래는 일직이었습니다. 일직. 일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해가 선다라는 말이에요. 해가 똑바로 선다. 그때는 하루 중에서 일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어제 들어간, 땅속으로 들어간 해가 어딘가에 누워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죠. 하늘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다, 일찍, 일어나다 이런 말들이 해로부터 비롯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일자 속에 담겨져 있는 점이 일자로 요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해 속에 살고 있다는 새, 삼조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삼조고는 새입니다, 새. 그런데 새 을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점에서 일자로, 일자가 뭔가 진행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글자가 새 을자예요. 그래서 해 속에 산다는, 여러분 해 속에 사는 새가 가능합니까? 그런 새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념을 갖게 되느냐? 해 속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점이 일자로, 일자에서 을자로 이 변에서 오는 요 과정을 요것을 이제 설화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해 속의 새 삼조고입니다. 이 날일자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 삼조고에 대해서도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해를 가지고 만들어진 날일자고, 이게 날일자라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요런 한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침, 단. 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한일자는 아래에 있으면은 땅을 나타내고, 위에 있으면 하늘을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침 단자에서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면,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 우리가 아침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대는 해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고 이 땅에 닿아 있다. 단이라는 말은 닿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아침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걸칠 긍자입니다. 이 한자가 위에 있으면 하늘, 아래에 있으면 땅. 해가 하늘과 땅 사이에 걸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 중에 그 환자가 있죠. 석유 환국할 때 환. 자, 요것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고, 앞에 나무목이 붙으면 그 글자가 되는데, 이 나무목 때문에 환자는 이정표라는 뜻을 가져요. 이정표. 이정표가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어느 도시를 가는데 앞으로 몇 킬로 남았다. 방향은 이쪽이다.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정표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와 관계없이 이 글자가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순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순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석유 환국의 환자를 만들어요. 근데 앞에 있는 나무 때문에 우리가 이정표라는 그런 의미에 이제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 관계없이 우리는 해를 보고 해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일찍조자입니다. 일찍조. 왜 우리가 영화관에 이전에는 조조할인이라는 말이 있었죠. 일찍. 자, 이 글자를 보면은 위에 해가 있고 밑에 열십자가 있어요. 저 열십자는 저 아침 단자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 해가 땅 위로 완전히 떠오르지 못하고 여기에 해의 씨가, 뿌리가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그때를 아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단자나 일찍 조자나 정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두론. 자, 이 글자를 보면은 씨가 위에 있고 해가 아래에 있습니다. 저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황혼역을 한번 보세요. 해는 땅속으로 졌는데 해가 진 쪽에서 그 붉은 노을이 하늘에 가득하잖아요. 그 붉은 노을을 해의 씨로 보는 겁니다. 해의 씨. 그래서 이런 글자는 이렇게 만들고 이것은 어둡다, 해가 졌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글자들이 전부 해의 그런 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기초 한자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전부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글자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설명만 이제 추가가 되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 글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입니다. 달. 자, 제가 지금 왜 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 글자를 만든 분들의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 사고 방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땅이다. 그러니까 오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분들이 글자를 만들 때에 어떤 형상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전달하는데 매우 유익하죠.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 소재를 삼는데 이 소재를 선택할 때도 이분들의 선택 방법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해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해를 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방식은 한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자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함께 한자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한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월자를 보겠습니다. 달월자. 자, 달을 우리가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하늘에 달이 뜹니다. 그래서 달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 건데, 여러분, 달의 어떤 모습을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기는 좋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달은 하루도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의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죠? 모양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자 만든 분들이 생각해서 표현한 달 월자가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이 모양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만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달월자를 보시기 전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달이 무언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공부가
일치월장할 수 있습니다. 달의 모양이 아니고 지금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나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달아나는 모양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달의 모양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다.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역시 아까 날일자에서 보았듯이 가운데 점이 있다. 저 점은 아까 날일자 속에 있던 점하고 똑같아요. 이 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야, 저거 하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그 달의 존재 어떤 근거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달월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달월자를 보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달을 왜 월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을 왜 월이라고 했지? 지금 바로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월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헐헐이 있습니다. 헐헐. 왜 헐헐을 제가 떠올리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달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달아났다. 헐헐 날아가다. 그런데 이놈은 헐이 아니라 월이에요. 월. 월과 관련해서 월과 헐의 차이는 헐헐은 날아서 그냥 하늘 쪽으로 가버린 것이고, 월은 우리가 월담한다고 하죠. 월담한다. 달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것은 달아나지 않고 그냥 저만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저만큼 하늘 어딘가쯤에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옛날 선비들은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섬이라는 게 뭐죠?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멈춰 서 있다. 그래서 섬이에요.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 허공으로 달아나다가 멈춰 서 있다 라는 의미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섬이라고 했어요. 달 속에 두꺼비가 산다. 이런 설화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두꺼비를 한자로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과 두꺼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음가가 같기 때문에. 같은 섬으로 보기 때문에. 자, 달의 정체성은 요겁니다. 육지에서 떨어져서 달아나다. 그래서 달이에요. 달아나다, 떨어져 나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한자를 보시거든, 아, 저건 어디선가 떨어져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달월자라고 해서 달만 생각하는 것은 한 30%, 40%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달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다, 요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를 때는 달을 왜 월이라고 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의문의 씨를 계속 뿌리면 여러분 자신은 언젠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그 답을 찾아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월자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달월자에 들어있는 점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점이 있어요. 그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경지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별성자입니다. 별성자. 해를 나타내는 글자를 우리가 만들었고, 두 번째로 달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었고, 세 번째로 별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제 만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글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별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별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사실 그렇게 별을 표현해도 전혀 누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또 아주 훌륭한 문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날일자, 해일자, 날생자. 무슨 뜻일까요? 해일자, 날생자. 여러분들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금방 아마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해가 나았다. 무슨 뜻이냐면
별은 해의 자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늘에 해가 종일 허공을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해가 땅속으로 졌어요. 그런데 지고 난 뒤에 이게 하늘에 가득 뿌려진 하얀 점들, 그것을 해가 남긴 해의 자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별성을 우리가 이 글자를 보고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별을 왜 성이라고 했지? 별을 왜 성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별을 왜 성이라고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런 의문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이제 옵니다. 자, 별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은 해가 나왔기 때문에 해로부터 별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한 단계로, 한 차원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고 한다면 해가 떠서 별이 질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하면 해 따로 별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별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서 별이 질 때까지, 이렇게 되면 하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성이에요. 별이라는 말은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별,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뉘어졌겠어요? 해로부터 나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해로부터 나뉘어져서 별에 이르면 하루는 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냥 밤하늘의 별은 별로만 봤는데 이분들의 인식을 봤더니 별은 해와 별을 혈연 관계로 보았구나, 해의 자식으로 봤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죠. 자, 별이 이제 그러한데 별에는 별 중에 별이 있습니다. 별 중에 별. 그게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의 이름을 우리가 두성, 그렇게 말을 해요. 두성. 그런데 이 두성은,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 두성은 글자의 좌변에 있는 이 두 개가 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두라는 음가를 가져요. 두성. 북두 할 때 두는 이 두 번째, 이 두성에 표시되는 요 두 개의 요 표시, 이게 이제 두 번째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열십자예요. 자, 열십자는, 한자에서 열십자는 자식을 뜻합니다. 자식. 그러니까 열매, 자식, 새끼. 열십자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숫자에서 열이 자식이 되는 것은 이 앞에 1, 2, 3, 4, 5, 6, 7, 8, 9를 아버지의 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열십은 그의 자식, 이런 의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전제하고 만들어집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해의 단계, 해의 과정을, 해의 일생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9까지는 해 아버지의 차원, 10은 해의 자식 차원,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십은 해의 자식. 그래서 여기다가 쌀미자를 이렇게, 쌀미자는 열십자에다가 4개의 기호를 하면 쌀미자가 되잖아요. 그게 해의 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숫자 1, 2, 3, 4, 5, 6, 7, 8, 9까지의 숫자 중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 북두칠성을 뜻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북두칠성의 상징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북두칠성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별이 해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숫자 7도 해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0은 해의 첫 번째 자식, 숫자 7은 해의 두 번째 자식. 그래서 북두칠성의 이름이 두자로 명명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북두칠성을 해의 두 번째 자식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이 두성이다, 말두자, 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두 번째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제가 한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이 글자가 올챙이 두자입니다. 올챙이 두. 여러분, 올챙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챙이는 하나의 개체이지만 개구리가 알에서 개구리가 되어가는 성체가 되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올챙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챙이 두의 좌변에 있는 것은 이제 벌레 곤충이라는 뜻이고, 우측에 있는 이 두자가 두 번째 과정, 그걸 뜻해요. 이 두 번째 과정, 요것 때문에 이 북두칠성 두자가 두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저 글자가 뒷받침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요것은 두자에다가 나무목을 해가지고 구기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구기는 무슨 뜻이냐면 술단지 속에서 술을 떠내는 도구, 이런 뜻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자. 그러니까 이 두자가 북두칠성과 관련,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한자다. 이렇게 이제 저 글자는 그걸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우리 국자는 북두칠성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남철의 옛 그림이나 사진을 보시면 그 지남철 가운데에 수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수저가 바로 북두칠성의 모양을 가지고 만든,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수저고, 여기서 말하는 국이, 술을 떠내는 국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북두칠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북두칠성의 정체성은 해의 두 번째 자식이다. 그 다음에 또 북두칠성은 별은 밤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상징성들을 또 갖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